편식하지 마라, 나가서 달리기 좀 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면, 이제는 폰과 앱이 오늘도 여러분의 뇌는 잘 작동하고 계십니까? 신경계 질환을 쉽게 해설하려고 하지만 늘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신경과 전문의 이한승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쉽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감독님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얘기는 병원의 종말입니다. 병원 종사자가 병원의 종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좀 시대의 흐름이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말이라고 해서 갑자기 뭐 지구 대멸망의 날처럼 갑자기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역할이 상당히 바뀌는 거죠. 사실 요즘 약국에 약만 사러 가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건강용품도 같이 파니까.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좀 제가 그려봤어요. 자, 이제 점점 미래가 암울해지는 병원. 하지만 디지털이라고 꼭 미래가 밝으냐? 꼭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다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여하간 이제는 21세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입니다. 아날로그의 시대가 아니죠. 병원에 다들 가기 싫어해요. 병원에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병균 돌아다니고 시끄럽고 사람 많고 기다려야 되고 뭐 그렇게 뭐 타 접객업소에 비해서 그렇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뭐 주사도 아프고 근데 가면 자꾸 주사 맞으라고. 병원 종사자인 저도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의사란 존재는 하루에 30명만 환자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선 어거지로 70명 이상 봐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사람한테는 되게 힘들어요. 여하간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건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가는 사람이건 병원에 가기 좋은 사람은 없다.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는 그렇다. 그렇죠. 아니 뭐 여러분 중에 병원 가기 좋으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죠. 옛날엔 다 불편했어요. 뭐 먹으려면 어디 가서 뭐 전화로 주문하고 뭐 하고 해야 되고 뭐 기다려야 되고 배송은 언제 온지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이젠 다 바뀌었죠. 뭐 쇼핑몰로 배송하면은 내일 아침에 오죠. 그리고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추적도 가능하죠. 책까지 그래요. 책 한 권을 시켜도 그렇고요. 아유, 요새 음식 배달 앱은 더 끝내주죠. 음식이 뭐 식당에서 조리 중인지 아닌지까지 다 알려줘요. 앱과 디지털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도 병원은 아직도 좀 구시긴 해요. 물론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뭘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검증된 것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요즘엔 바뀌고 있습니다. 내재적인 요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병원 밖의 환경이 하도 바뀌다 보니까 병원도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죠? 요새 많이 들으셨죠? LLM, Large Language Model.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게 이걸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한테 물어보면 답변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2020년대의 LLM 모델이지만 사실 10년 전에, 아니 15년 전에 그 구글 검색으로 자기의 증상을 정확하게 적으면 50~60%에서 정확한 진단명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그게 벌써 15년 전이에요. 근데 그거는 좀 아는 사람이 써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무나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요새는 무료로 거의 다 쓸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의사보다 AI가 못하냐? 일부의 경우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외워서 그걸 갖다가 내뱉어내는 거에는 AI를 쫓아갈 수는 없어요. 인간 의사가 나은 점도 있지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엔 요즘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헬스케어의 시대죠. 뭐 메커니즘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 각종 무슨 뭐 촉각 센서서부터 시각 센서, 화학 센서 등 여러 가지의 아주 복잡한 물건들이 집합되어 있지만 소비자 우리들은 결과만 알면 되죠. 이걸 뭐 고급스러운 말로 블랙박스 이론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결과만 알면 돼요. 결과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술로 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게 20세기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20세기에는 그 기술들이 다 병원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21세기에는 특히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그 기술들이 우리 근처로 다가왔어요. 꼭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많이 차죠? 지금 이 사진 속에 여성이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 네, 맥박 기가 막히게 잽니다. 심지어는 HRV라고 자율신경계 반응을 재주는 것도 있어요. 그 혈압 쪽도 잴 수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류가 다소 있어서 아직은 적극적으로 도입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식단 관리. 옛날에는 뭐 밥 먹으면 뭐 바나나 2개, 토마토 하나, 무슨 밥 반 공기 뭐 다 적었지만 요즘은 사진만 찍으면 되죠.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AI가 알아서 칼로리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뭐 걸어 다닐 때 바빠 죽겠는데 내가 몇 걸음 걸었나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그딴 걸 세는 것도 인생 낭비고 그런 것들 다 스마트폰이 기록을 해주죠. 그리고 어떤 헬스 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 움직이고 있으면 빨리 한번 움직이세요. 그리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계속 일만 하고 있으면은 지금쯤 한번 좀 심호흡 좀 하고 1분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람으로 딱 띄워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누구보다도 우리 근처에 있는 늘 쓰담쓰담하면 귀여운 우리 폰이 먼저 건강 걱정을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참 빨라요. 생각보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니까 그냥 스마트폰이 있구나. 뭐 거기에 적응해서 벌써 쓰고 이런 기능 쓰고 저런 기능 쓰고 그러고 있지만 한 10년 전만 생각해보면 지금 쓰고 있는 앱의 수준은 그때는 상상하지도 못한 정도였죠.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더 가속화시킨 일들이 좀 있었죠.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병원을 못 갔어요. 아파도 못 갔어요. 무서워서. 가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요했고. 그래서 뭐 여담이긴 하지만은 내과나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그 당시 매출이 평소에 30%로 떨어졌다, 50%로 떨어졌다. 지금도 코로나 전에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현실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고령화가 많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고 지금 우리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병원 진료실로 들어오시면 뭐 어디 가서 자기 다 건강하대 그냥 일단. 나 뭐 먼저 등산도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애인데 하나하나 까서 물어보면은 5가지 이상의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 콧물 흘려요 그런 거 아니죠. 다 무슨 약 먹는 문제죠. 근데 진료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사한테 뭐 묻고 싶어도 그 시간 독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병원 문턱은 굉장히 낮아졌지만 대신에 진료비가 싸게 책정됨으로써 고급 의료는 시행되질 않아요. 솔직히 고급 의료 하려면 환자 한 분당 1시간에서 2시간 봐야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진료비가 한 30만 원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제도가 이렇게 세팅이 됐어요. 그냥 나라의 특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묻고 싶어도 병원에서 여러 가지 또 물어볼 수가 없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이 늘 있는데 하필 또 우리 곁에 스마트폰이 있네. 거기다 우리나라는요. 삼성 보유국인지 어쩐지 그래서 한국 성인의 98%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70대 이상에서 84%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대요. 자랑스럽게도 세계 최고입니다. 자, 이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좀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우린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앉아보면 왜 지하철 좌석 한 칸이 7명 앉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오면서 세봐요. 그중에 몇 명이 스마트폰 안 보고 있나? 0에서 2명입니다. 아주 럭키한 날이 2명이고 보통은 0명에서 1명이에요. 다 아침에 뭔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 건강 앱은 일단 깔려 있죠. 뭐가 깔려 있든지. 삼성 헬스가 깔려 있든 애플 헬스가 깔려 있든 뭐가 깔려 있어요. 여하간 건강 문제는 늘고 병원 캐퍼는 한계가 있고 대신에 기술은 병원 밖을 나와서 우리의 손 안으로 들어와 있죠. 우리의 손 안에. 그러니까 안 쓸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더 똑똑하냐 문제인데, 사실 이거 그 기계가 인간을 뛰어넘은 지 좀 됐어요. 벌써 한 10년 됐을까? 원래 AI에서 제일 앞서가는 기업은 구글이었습니다. 지금도 AI 관련 탑 논문들은 거의 구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상업화를 챗 GPT가 좀 뭐 LLM 모델을 먼저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때 한 10년 전쯤에 구글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그 인공지능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망막 사진만 딱 찍어서 기계한테 물어보면 바로 내주는 거죠. 그래서 걔가 1차 판독을 하고 사람은 2차적으로 이제 컨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환자 흉부 엑스선 사진을 기계가 먼저 1차 판독한다든지, CT를 1차 먼저 판독한다든지, 심지어는 왜 슬라이드 있잖아요. 조직 슬라이드. 이거 저 암 환자가 혹시 집에 있으셔 보신 분은 알 텐데, 이 조직 검사를 하면은 이렇게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병리과 선생님들이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근데 그 현미경도 사람이 옛날에 눈으로 보면서 단위 면적 안에 암세포가 몇 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톱워치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셌어요. 몇 개인지. 근데 이제는 그 슬라이드를 판별하는 AI가 나왔다. 다만 뒤에 나올 문제 때문에 아직 많이 쓰이진 않는다. 그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느끼는 건데, 이 희귀병에 있어서는 AI가 사람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원래 학생 때도 좀 했고, 대학생 때도 좀 했고, 그리고 전문의 시험도 좀 잘 봤고, 뭐 하여튼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전문의 따고 한 20년 됐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20년 되니까 환자분들이 와서 갑자기 자기 신경계에 무슨 희귀성 질환이 있다고 얘기하실 때 병 이름은 생각이 나, 분명히. 근데 병 전체가 무슨 뭐 몇 세에 많이 걸리고 뭐 누구한테 많고 어떤 인종한테 많고 증세가 뭐고 이거는 어떤 기전에 의해 발견하고 치료는 어떻게 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생각이 잘 나진 않아요. 하긴 뭐 20년 전에 본 걸 이름만이라도 기억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 의사들도 자꾸 들어야 기억이 강화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10년 전에 한 번 들었다, 20년 전에 한 번 들었다, 심지어는 탁과 문제라서 학생 때 한 두어 번 들었다, 이런 거는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AI한테 저희도 슬쩍슬쩍 물어봐서 컨닝을 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오탈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희귀병 같은 경우 옛날엔 그냥 원인 불명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원인인지 밝혀진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이 우리는 이제 저희 의사들도 주로 보는 질병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희귀병 같은 걸 막 뒤져보고 그러진 않거든요.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이상은.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거 가지고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저희도 AI한테 좀 물어봐야 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 구글에서 한 10년 전쯤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AI를 만들어 놓고도 그게 왜 폭넓게 쓰이지 않느냐. 법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계가 잘못 판독을 했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마가 낀 날이 그렇죠. 기계도 잘못 판독을 하고, 그걸 감독하는 사람도 좀 뭐 어젯밤 뭐 음주를 많이 했다든지 뭐 집에서 대판 싸웠다는 얘기가 정신이 좀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또 놓쳤어요. 그럼 이제 의료사고가 나는 건데 그걸 누구한테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사람이 끼어 있다면 사람한테 물으면 되긴 하는데, 그 전체 과정을 전적으로 기계한테 맡겼을 때 누구한테 물을 거냐. 만약에 뭐 여러분 뭐 망막 질환 잘못 진단돼 가지고 뭐가 좀 눈이 안 보일 때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구글한테 따질 거예요. 아니, 따질 수야 있겠지만 그거는 진짜 돈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이 할 게 못 돼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 법원에 구글에 소송을 낸들,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그 판결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때문에 개발은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료 비서로서의 역할로 좀 제한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인간 의사의 강점이 하나가 있긴 해요. 뭐냐? 그 사람은 경험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면 그 한 대로 열심히 그거에 따른 어떤 나름대로의 경험이 쌓이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논문으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죠. 특히 저 같은 개업인은 논문을 쓸 새가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환자 보고 나면 뻗어요, 집에 가면. 그리고 뭐 논문 쓰고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겠죠? 뭐 가족도 돌보지 않는다고. 근데 AI는 어쨌건 텍스트화된 자료들만 학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화되지 않은 어떤 나의 아직 발표하지 않은 어떤 경험, 물론 그 경험은 과학적인 경험이어야겠지만 그런 것은 AI가 흉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면에서 강점이 아직은 있다. 문제는 아직은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이거 좀 여담인데 아까 AI의 모델이 LLM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LLM에서 각 단위별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사람 뇌에서는 그건 시냅스라 그러지만 여기서는 노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000억 개를 넘어가면서부터 인간 비스무리하겠대요.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말하고 실시간으로 뭐도 하고. 근데 과연 그거 1000억 개가 아니라 1조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과학자분들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인간처럼 창의성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인간처럼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냐.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직은이란 단서를 낮췄어요. 사실 저희도 AI가 발전하면 없어지는 직종 중에 하나입니다. 슬퍼요. 자, 그러면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꼭 핸드폰만 있느냐? 아니겠죠. 세상에 개발자와 발명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있겠어요. 무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몇 개 뽑아왔는데 일단 우리 스마트워치,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가지고 부정맥 발견해서 사람 살았다 이런 얘기 종종 온라인에 돌아다닙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 병원에서 갤럭시워치와 병원 서버를 직접 연결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자기 환자가 갑자기 부정맥 뜨면 병원에서 바로 알고 전화라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행정적인 이유 때문에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기 차고 있으면 수면 사이클 측정해 주죠. 물론 방 안에 갇혀서 갇힌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하루 입실을 해서 측정하는 수면 다원 검사보다는 부족은 한데 매일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검사를. 그래서 그냥 딱 자고 이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래도 봐줄 만은 하다. 그 데이터가. 그래도 그 사람이 얼만큼 잠을 자는지 전체적인 경향은 좀 알 수가 있다. 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워치가 더 작아져서 반지로도 바뀌고 있죠. 보신 분 봤을 거예요. 요즘은 뭐 아파트 저 광고판에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뇌 쪽에 옛날에 이제 우리 손오공은 여기 옥황상제가 씌운 요 밴드 때문에 평생 고생을 하면서 살았지만 요즘은 우리를 도와주는 스마트 헤드밴드가 나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특정 전기 자극이 가면 뇌파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게 바이오피드의 원리인데 원래는 이제 뇌파가 어떤가를 측정하는 장비였었어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정 자극을 주면 뇌파가 휴식 상태로 바뀌네. 어떻게 더 자극을 주니까 뇌파가 수면 상태로 바뀌네. 그러면은 그 특별한 자극을 주면 사람이 잠을 잘 자겠네. 그래서 명상이나 수면장애 쪽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헤드밴드가.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안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운동 앱 범람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저도 몇 가지 써보면서 좀 놀란 게 이건 정말 그 헬스장에서 열심히 가르쳐주는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진짜 뭐 바디 프로필 찍고 뭐 그럴 거 아니라면 그냥 내 몸의 건강만을 위한다 그러면은 운동 추천 앱만 가지고 충분하더라고요. 뭐 걔네들이 뭐 시키는 게 있어요. 10분 동안 뭐 시키는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5분째 포기했는데 그래서 늙었구나 하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여튼 앱이 시키는 운동이라고 간단하지 않아요. 제대로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좀 어떻게 보면 고맙고 어떻게 보면 섬뜩한 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걸 기록해줘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박동 같은 건 느끼지 않잖아요. 그게 이제 너무 빨라지거나 너무 늦어지면 몸에서 이상하다 느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느껴서 병원을 가게 만드는데 그게 아닌 다른 어떤 일상적인 변동, 뭐 체온이건 움직임이건 그런 것을 몽창 다 기록을 해줘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그 데이터가 얼만큼 안전하게 보관되느냐 그 문제가 되게 중요했죠. 여하간 지금은 과거에는 엄마께서 뭐 편식하지 마라 나가서 달리기 좀 해라 그렇게 잔소리를 했다면 이제는 폰과 앱이 우리한테 잔소리를 해대는 시대에 왔다. 그리고 옛날에는 엄마 말씀 들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지금은 폰과 앱이 시키는 대로 하면 좀 건강해지는 그런 묘한 시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 묘한 시대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죠.